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후 5시경에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한적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합니다. 차량 안을 살펴보던 중에 기겁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택시 안에는 불에 타가지고 이거는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둔기에 의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한 구멍가게에 젊은 청년이 와서 석유를 사갔다는 가게 주인의 진술을 경찰이 획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륜 범죄 관련돼서 사건 사례를 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고려 시대 때 크게 올라가서는 고려 시대 때는 이제 불효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벌을 했죠. 그러다가 뭐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강상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말하면 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노비제도가 존재했으니까 노비가 주인을 뭐 살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등등 해가지고 하극상으로 간주하고 처형을 했죠. 처형, 거의 사형에 처하는. 뭐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유명한 어우동 같은 경우도 결국은 강상죄에 의해서 처단을 당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그 사례가 쭉 이어져 오고, 이제 근래 형법에서는 존속폭행, 존속살인이라는 존속살해죄를 만들면서 일반 살인죄보다는 약간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사건은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폐륜 범죄,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사건 사례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1983년 12월 8일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요. 17시경, 그러니까 오후 5시경입니다. 오후 5시경에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한적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합니다. 택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됐고요. 약 한 10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차를 세우고 그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차량 안을 살펴보던 중에 기겁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택시 안에는 불에 타가지고 형체조차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놀래가지고 즉시 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귀포 경찰서 형사들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택시 안에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두 구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는 20대 여성이 한 분 나왔어요. 그 사람은 택시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남성입니다.
두 사람 관계는 택시기사와 승객 관계로 보여졌습니다. 전혀 신분상 뭐 연고상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승객과 택시기사인 모양이다라고 추정을 경찰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과연 이 택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이 붙었을까?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뚜렷한 그 원인을 알아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운행 중에 있던 차량에 LPG 가스통이 폭발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은 잘못된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운행 중이던 택시에 LPG 가스통이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시의 형사들은 일단 운행 중에 갑자기 LPG 가스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택시 안에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런 판단 하에 두 구의 그 시신을 부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했더니 이거는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사망을 했냐면 두 사람의 머리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두 사람 다 정수리 부근 이 인근에 동일한 상처,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거의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로 어떤 둔기에 의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 여태까지는 뭐 택시 운행 중에 갑작스럽게 LPG 가스통이 터져서 사망했다, 사고로 봤던 이 사건의 내용이 졸지에 살인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긴급하게 살인 사건 수사 본부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경찰이 이 사건에 이제 알아봐야 될 곳은 뭐겠습니까? 일단 사망한 두 사람의 당일날 행적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일날 그 현장 주변에 시신을 불 붙었을 때 말고 그 이전에 택시가 거기 지나가고 있었고 그 인근에서 뭐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혹시 뭐 이런 거 여부는 뭐 변론으로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망한 두 사람의 마지막 행적, 그 행적을 역추적해서 이제 확인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택시기사 20대 여성 말고요, 승객으로 추정됐던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사건 당일날 28살 먹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최종적으로 집을 나섰다는 것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경찰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50대 남성이 나가가지고 아들을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수사의 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상태에서 아들은 일단은 유가족입니다. 유가족인 경우에는 접근할 때 실례한다든지 말실수하면 상당히 큰 질책과 비난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 측면에서도 혹시라도 아버지의 죽음과 아들이 연결이 돼 있다면 경찰이 덥석 나섰다가 아들한테 예방주사 맞춰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걸 형사한테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형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분이 아들을 만나러 갔는지를 은밀히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하고 은밀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침을 내린 거는 아들의 이를테면
내사 은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택시기사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 택시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집중해서 눈여겨서 본 거는 혹시 아버지와 택시기사, 전직 택시기사 아들이 최근에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과 왜 그러냐면 그게 살해 동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자 간의 갈등은 없었다는 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아들이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면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어떤 정황은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컨대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이후에 살해된 거거든요.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걸 전제하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들인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죠. 아니, 범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전제로 본다면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갔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다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에 대한 혐의점은 경찰 입장에서는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뭐 결국 그거마저도 다 조사한 상태에서 혐의가 없다고 드러난다면 수사 방향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또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아들을 수사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 또 혹은 이 사망한 아버지 주변을 집중 탐문하는 데 경찰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 그 택시가 그 불난 그 현장 주변의 반경을 넓혀가면서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혹은 뭐 그 주변을 지나가던 분들이 있었다면 뭐 봤는지 여부, 목격자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살펴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 당일날 16시 30분경, 그러니까 오후 4시 30분경에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한 구멍가게에 젊은 청년이 와서 석유를 사갔다는 가게 주인의 진술을 경찰이 획득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자꾸 넓혀가면서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 화순리에 있는 구멍가게 형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이상스러운 일, 뭐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탐문하는 과정에 그 사건 당일 16시 30분경에 우리 가게에 20대에서 30대 가까이 되는 청년이 한 사람 왔는데 와가지고 우리 그때는 구멍가게에서 석유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가게에서 석유를 사갔어요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는 왜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하냐면요. 아시다시피 안덕면 화순리는 시골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러 오면 가게 주인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날 와가지고 석유를 사가지고 간 청년은 그 동네 청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청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하면 불이 난 시각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그 가게하고 그 구멍가게까지의 거리는 그닥 멀지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이제 그 진술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청년이 택시를 끌고 와서 석유 한 대라고 그러면 1.8리터 정도 됩니다. 석유 한 대를 사서 급히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형사는 그동안 탐문하면서 들고 다녔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구멍가게 주인한테. 이 구멍가게 주인이 그걸 딱 보자마자 뭐 추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정확히 기억나요. 이 사람 맞습니다. 이때 담당 형사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뭔가 아들과 관련돼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들을 뒤에서 몰래 내사 중에 있는, 지금 내사 활동 중에 있는데 너무 쉽게 풀려버린 겁니다. 탐문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구멍가게 주인으로부터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딱 그 지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때 형사는 정말 전율을 느꼈다고 해요. 거의 이제 이거는 아들과 이 아버지 그리고 20대 택시기사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직 택시기사잖아요. 택시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빈둥빈둥 놀아서 아버지가 불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택시를 끌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형사들이 사진이 맞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아들이 택시를 끌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형사들이 이 부분은 좀 애매했다고 그래요. 이건 뭔가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한꺼번에 1.8리터 정도가 되는 석유를 그 사람이 왜 샀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또 얼핏 들었대요. 혹시 이 택시를 일부러 불지르면서 사용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튼 약간 뒤틀어진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려면 정말 동기도 뭔가 뚜렷이 존재하고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살해했을까? 살해 동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분명히 어떤 살해 동기가 존재할 텐데 그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경우는 아버지가 잘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요. 여타 뭐 박한상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보면 잘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재산을 빨리 물려받거나 이러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이 폐륜 존속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처럼 아버지가 부자도 아닌데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 뭐 삼을 만한 소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여기서도 형사들이 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동기는 딱 하나, 보험일 것이다. 생명보험일 것이다. 그래서 뭐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보험 관련돼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랬더니 역시입니다. 이 사망한 그 50대 남성이요, 의외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83년 당시에 사망 시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6천만 원을
그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6천만 원을 설명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1983년입니다. 그 83년도에 우리가 잘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 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초봉이 1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화폐 가치를 두고 계산하면 그때 사망 시에 6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이 보험은 누가 언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해 8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사건이 났죠. 약 넉 달 전에, 넉 달 전에 이 보험이 가입이 됐고요. 보험 가입하고 그러니까 넉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한 번 보험료가 74,900원이었다고 해요. 그 돈도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74,900원인데 이미 세 번을 낸 상태였어요. 네 번째 내기 전에 지금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이 보험을 노린 아들의 어떤 범죄 행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내사는 이제 그 정리하고 직접 수사로 들어가자. 많이 확보한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는 구멍가게에서 석유 사간 청년이라는 그 얼굴 사진 대조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불러도 된다 해서 자신 있게 이 아들을 경찰서로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은 펄펄 뛰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지금 데려다가 추궁하는 게 맞냐 라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의뢰의 형사들이 뭐 일상에서 듣는 일이니까요. 뭐 또 뭐 욕을 하건 뭐 하건 그건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냥 어차피 형사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첫 번째 형사들은 첫 번째 아버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날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당신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일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형사들이 물어봤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택시를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당신이 몰았다던데 택시 기사를 그만둔 당신이 어떻게 영업용 택시를 몰고 그 가게에 갈 수 있었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본 거는 석유를 왜 구입했으며 뭐 하려고 어디에 사용했나요? 그 석유 어디 있나요? 구입한 석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어떤 변명도 못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범인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궁지에 몰려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용인되는 법적 권리죠. 피의자의 권리죠.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하면서 말 그대로 일방적 부인 내지는 묵비권 행사를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되면 거의 아들이 범인으로 확실시 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추궁하고 보내고 또 다시 불러서 추궁하고 이런 그 과정을 한 3일간에 걸쳐서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3일 만인 12월 10일 이 아들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에 의해서 피 묻은 점퍼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범행에 사용됐던 돌멩이 뭐 이거 등등은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석유통 이거를 발견하면서 추궁을 해가지고 아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애초에 경찰이 추정했던 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 명확했던 거고요. 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아들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로 일을 하다가 7월 달에 실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12월에 범행이 났으니까 5달 전에 7월 달에 실직을 했는데 회사 측에다가 그 경찰들이 확인해 보니까 쫓아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경찰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난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달 전에 쫓겨난 이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약 1달 정도 된 다음에 7월 달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약 1달 정도 된 다음에 8월 달에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납부한 겁니다. 자,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약간 모아두었던 돈을 유흥비 등으로 완전히 다 탕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비조차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렵던 시절인데 보험료를 그래도 아버지 보험료를 끔찍하게 3개월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될 즈음에는 더 이상 경제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사실상 보험료마저도 더 이상 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어차피 보험은 드러났고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때마침 날짜를 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 입장에서는 곧 해야지 하고 범행 계획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12월 8일 날 11시경에 아침 11시경에 아버지가 아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건 어차피 아들의 진술입니다. 지금 그 사망한 아버지는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지금 말이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아들이 범행 동기로 밝힌 내용이니까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더니 11시경에 야, 내가 급하게 돈 쓸 때가 생겼는데 아들아 150만 원만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는 드디어 적정한 시기가 왔다. 어떤 시기요? 아버지를 살해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아버지?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저 150만 원 돈은 없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급하시다면 그러면 그 중문동에 서귀포 쪽 중문동 있지 않습니까? 그 중문동 쪽에 사는 내 친구한테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랑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나간 겁니다. 자, 둘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문동으로 갑니다. 서귀포 중문동으로. 왜? 중문동에 친구가 있어서 돈 빌려줄 거니까. 중문동에 도착을 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잠깐 계세요. 기사분하고. 내가 빨리 지금 내려가서 친구한테 150만 원 빌려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조금 있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가봤더니 친구가 집에 없네요. 알아보니까요. 친구가 그 한라산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시 글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택시기사는요. 25살 먹은 아까 그 사망한 여성 택시기사분이었어요. 그 여성 택시기사에게는 대절요금을 넉넉히 쳐준다고 아들이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거든요.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라산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여성 택시기사는 전혀 의심을 안 한 겁니다. 뭐 또 대절비도 넉넉히 준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택시를 돌려서 중문동에서 한라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시경에 오후 4시경에 택시가 중문동 횡단도로 입구에서 한라산 쪽으로 약 한 16km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해발 한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변에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서 친구한테 돈 빌리죠 뭐 얘기하고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기사분은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택시에서 내리도록 해가지고 갑니다. 택시기사는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도로변에서 약 한 70m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때쯤에서 아버지가 야 진짜 친구가 돈은 빌려준다는 거니? 하고 물어보는 순간에 미리 인근에 있던 돌을 주워가지고 큰 돌을 주워서 뒤침지고 있었어요. 그 돌로 아버지의 머리를 마구 내리쳐서 공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절명합니다. 절명. 자,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둔 상태로 일단 택시로 갑니다. 택시로 가니까 택시 기사 그 여성분이 아니 왜 같이 내려갔는데 혼자만 오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 만나갖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일 좀 더 보고 오신다고 하네요. 그냥 아버지는 두고요. 그냥 우리 먼저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성 운전자가 시동을 켜면서 출발을 하기 직전에 이미 들고 와서 숨기고 있던 돌로 또다시 이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를 마구 내리칩니다. 결국 택시기사도 이 둔기, 돌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망이 됩니다. 얘는 애초부터 이 택시기사를 선정할 때부터 여성 택시기사를 본인이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여성 택시기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여성 택시기사를 선정을 했고요.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면 어차피 택시기사도 살해를 해야 되는데 남성 택시기사보다는 여성 택시기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말하면 이 여성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범인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택시기사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사망하자마자 운전석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뒷좌석으로 옮깁니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숲속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역시 이 사망한 여성 택시기사 옆자리에 아버지 시신을 넣습니다. 뒷자리 쪽으로. 자, 두 사람 다 살해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자, 이제 증거만 인멸하면 됩니다. 증거만 인멸하면 되는데 얘는 이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택시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LPG 폭발 사고로 위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서 멀지 않은 그 구멍가게까지 간 다음에 거기 앞에 차를 세우고 구멍가게에서 석유를 구입하고 자, 일단 석유를 산 다음에 살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현장에는 지가 범행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숲속에 아버지 공격할 때 흔적, 그 택시 세웠던 곳의 흔적. 야, 이거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석유를 구입한 다음에 현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신도리 쪽으로 아까 차가 벙 터져서 발견된 신도리 쪽으로 차를 직접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신도리에다가 차를 세우고 다시 뒷좌석에 있던 여성 택시 기사를 운전석으로 갖다 앉히고요. 자신의 아버지도 역시 이동해서 조수석에 앉힙니다. 일견 보면은 택시기사와 손님입니다. 이런 것처럼 왜 운행 도중에 사고로 위장하려는 거죠.
그렇게 딱 앉힌 다음에 이미 구입한 석유를 차량 내부에 쫙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도주했던 겁니다. 이게 이 아들의 사건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착착 진행해 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날짜가 지정돼 버리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날로 그냥 디데이를 잡아버린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존속살인, 그렇죠,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요. 존속살인, 그 다음에 일반살인, 그거는 택시기사를 살해했으니까요. 존속살인,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그리고 방화 등등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고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심, 2심, 3심, 이건 뭐 이 83년도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러했으니까요. 여차 없이 그냥 사형이 확정됐고요. 결국 이 사람은 1990년 12월 4일 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사형이 집행될 때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흉악범 5명을 교수형에 처할 때 거기에 이 사람이 같이 따라간 겁니다. 법무부에서 이때 90년 12월 4일 날 사형 집행한 사형수들은 대체로 강간살인 등을 저질러 가지고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된다고 보던 그런 악질적인 이 범죄자들이었었습니다. 90년 12월 4일 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직전에도 사형을 또 집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이 사형이 집행된 이 아들의 이름은 35살의 송재홍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송재홍 존속살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져서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형 확정인, 지금 사형수라고 안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확정인이 군인 4명을 포함해서 현재 57명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 확정인은 59명이었었어요. 근데 59명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보성어부죠. 보성어부 이 살인 사건에 오종근이가 지병으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밀양 조폭 살인 사건에 강영성이가 또 지병으로 사망을 하는 바람에 59명에서 2명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57명이 전국의 각 교도소의 사형 확정인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형법상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고요. 사형 확정인 신분을 받고 있어도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사형 확정인들이 거칠 것이 없어가지고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난리치고 그 교도소 내에서 규를 위반하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형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집행을 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빨리 사형을 폐지해버리고 외국 사례, 미국 같은 데처럼 외국 사례처럼 죄명벌로 합산형을 취해서 합산형. 그러면 뭐 이를테면 징역 뭐 352년 뭐 등등 이런 합산형. 그러든지 아니면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택하든지 양단 간에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애매한 형태의 지금 사형제를 실효성 없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을 하는 그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폐륜 범죄 어떤 면에서 보면 송재홍 존속 살인 사건 이렇게 명명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